진짜 재밌는, 일단 이건 소설책이 아니라 논픽션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심으로. 어느 레지스탕스 위조범의 생애라는 말을 봤을 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아우슈비츠, 이 정말 나치, 이게 어떤 서양사 주제보다도 관련 주제가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제목을 보고 재밌을까? 그러다가 위조범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범? 근데 보면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무슨 여권 같은 게 있는데 도장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신분증을 위조하고 뭐 이런 거야. 사실은 이 사라 카민스키가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소설의 형식을 빌려서 쓴 전기문학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역사적 사실을 팩트로 해서 만든 거예요. 일단 이야기는 아주 소박하게 시작을 해요. 주인공이 이제 유태인이고요.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 많은 유태인들이 그렇듯이 이제 여러 역경을 겪습니다. 종교의 자유, 혹은 사회적 자유, 혹은 사회적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 이주라는 걸 많이 해요. 근데 보면 이 주인공이 어렸었을 때 아르헨티나로 이주를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좀 잘 살았고 아르헨티나 국적도 갖고 있었어요. 여기 외삼촌인데 외삼촌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멋진 집을 지은 거야. 누나와 누나 가족이 다시 돌아와서 프랑스 인근의 농촌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 그리고 패배했어. 프랑스가 일찍 지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방에서는 인간의 삶이라는 건 똑같이 계속되잖아요. 독일인들이 마을에 들이닥치기 시작을 해요. 결정적 장면은 뭐냐면 외삼촌이 되게 좋은 집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독일군이 온 거야. 어떤 부부랑 독일군이 이 건물이 좋으니까 이 건물을 이제 매춘 시설로 쓰겠다. 성매매 시설로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열받는다고 독일군 장교의 엉덩이를 발로 갈겨서 쫓아내버려요. 나중에 실제로 강제로 이 사람들이 쫓겨나고 외삼촌이 지었던 그 멋진 건물이 성매매 업소 시설이 되면서 완전히 사건이 확 반전이 돼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오늘 우리는 유태인에 대한 핍박이라는 것을 독일인들만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치의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반유대주의라는 문화는 전 유럽에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프랑스에서 먼저 터졌죠. 그 유명한 드레피스 사건인 거예요. 드레피스 사건을 프랑스인들이 이겨내긴 했지만 여전히 프랑스인들 사회에서는 이 반유대주의의 문화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 가족은 기본적으로 아르헨티나를 갔다 왔고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얘기하다가 같은 프랑스 사람들이 욕하는 거야. 아이, 저 유대인이었을 때. 에이, 저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야. 근데 이제 그러면 얘네들이 유대인인 거 알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너네는 유대인이 아니야. 너네는 뭐야, 니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 아닌 거 알잖아. 이러면서 툭툭툭툭 던져 나오지만 또 말이 회수되고 이런 장면이 슬쩍슬쩍 묘사가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어요. BC 괴뢰 정부가 들어서죠. 근데 BC 괴뢰 정부는 옛날엔 그냥 정말 이렇게 조선 총독부 같이 독일의 어용 정부라고 생각했지만 역사학자들이 50년대 때 밝히는 게 뭐냐면 이 BC 정부는 구구파 정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60년대 70년대 때 대논쟁이 뭐냐면 과연 프랑스 지역에서의 조직적인 유태인 이주 정책과 유태인 학살 정책이 독일인의 명령을 어쩔 수 없이 수행한 것이냐, 아니면 독일인이 문을 연 거를 우리 프랑스 구구파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냐를 두고 프랑스에서 대논쟁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독일의 죄가 아니라 유태인 학살에 프랑스 우리의 죄도 있다는 걸 고발했죠. 근데 이 소설 앞부분에 그 얘기가 딱 나와요. 그래서 그냥 전쟁이 터지고 전쟁 과정 속에서 프랑스가 침략을 받고 레지스탕스들이 조직이 돼서 이 사람들이 막 싸우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독일이 점령한 상태에서 프랑스의 공기가 어떻게 바뀌고 그 공기가 바뀌어가는 가운데서 일상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도 실제로 수용소로 끌려가요. 버림받는 거죠, 지역사회에서. 그랬다가 여러 이유 때문에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 이 아이가 이 주인공이죠.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아돌포 카민스키예요. 이게 읽다 보면 좀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에이, 진짜? 근데 보면 중간에 보면 당시 이렇게 화학실 다 나와.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정말 매력 있잖아요. 매력 있는 젊은이가 막 일하다가 이거 지금 아직 나이 얼마 안 됐는데도 수용소 갔다 왔는데 완전히 망가져서 머리도 다 빠지고 이런
너무 슬픈 모습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런 어떤 위조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제3세계 해방전쟁을 도우면서 나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진짜 할아버지 된 모습인데, 이분이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집이 어려우니까 정규교육을 못 받고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쉽게 말하면 염색 같은 화학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얘가 완전 타고난 거야. 너무 재밌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이걸 타면 어떻게 바뀌고, 책에서 되게 자세히 묘사가 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요. 그 과정 속에서 우연히 동네를 가는데 약국이 있는데, 약국에 그런 실험 기구를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띄게 하기 위한 DP형을 갖다 놓은 건데, 애가 와서 맨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10% 가격. 그러니까 정말 싸게 이 애한테 넘겨줘요. 그래서 그 기구를 전체를 갖고 와서 외삼촌 창고에서 매일 화학 실험을 하는 거야.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물들여야지, 이걸로 하니까 지워지네, 이러면서 하는데, 자기의 고민을 이 약사 선생님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약국의 약사 선생님이 레지스탕스였던 거예요. 야, 여기서부터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얘가 뭘 했죠? 염색을 배웠죠. 그러니까 화학을 배운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프랑스 레지스탕스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유태인을 살리기 위해서 위조 여권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그것만이 아니라, 활동을 하려면 뭔가 거짓 신분증이 필요하잖아.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나라마다 여권이 있어. 이 여권이 껍데기만 문제가 아니라 이 종이 재질이 다 달라. 도장 같은 거 찍잖아요. 그럼 그 염료가 또 다 다르고, 일단 하나 똑같이 만들었어요? 갖고 다니다 보면 달잖아요. 그럼 염료가 지워지는 방식이 정확하게 안 쓰면 다른 거야. 그럼 이제 맨 처음에 똑같하게 만들었더라도 세관 뭐 이런 여권 이런 직원들은 맨날 보는 거니까 딱 보면 사실 알잖아요. 전문가들이 딱 보니까 이거 아니야, 문지면 지워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웬 꼬맹이 천재가 하나 등장한 거예요. 얘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남들은 그동안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지 하는 문제를 얘가 막 단번에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사실은 진정한 레지스탕스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결국은 이 주인공이 나중에 한쪽 눈을 실명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진짜 사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도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 독립운동이나 무장저항이나 투쟁을 나 그동안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나?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장기 말소 사건을 우리는 항상 정형화되어 있잖아. 송기정 선수가 탁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해서 고개 숙였는데 여기에 일장기에 있는 걸 지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신문사가 완전히 박살이 났다. 이렇게 스토리가 가는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보는데 그런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게 전개가 돼요. UGIF라는 조직이 있어요. 근데 이 UGIF에는 정말로 선량하고 진실한 동기로 움직이는 단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근데 프랑스 정부는 도덕의 허울을 쓰고 어느 나라보다 앞서 체계적인 강제 이송을 실행할 방법을 찾아냈다. 유대인의 신상을 파악하고 펀치카드로 정리해 두는 것이었다. 달리 갈 데가 없고 밥벌이도 금지당한 유대인들은 UGIF에 손을 내밀고 이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식으로 신상 정보가 노출되었고 그들은 거의 곧바로 소집당했다. 앞으로 나오는데 너무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점령당한 다음에 프랑스 내에 있는 유대인 재산을 몰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몰수한 금액으로 야, 너네 그래도 보호해줄게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식사나 음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주인공 가족도 그렇지만 이 독일군이 들어오면 일자리에서 다 쫓겨나요. 쫓겨나고 나면 이제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이 UGF에 와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상 등록서를 써서 내야 돼. 내면 이게 데이터로 다 모여서 이때는 컴퓨터는 없지만 기계가 있는 거죠. 데이터가 정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을 싸그리 싹 모아다가 수용소로 보내는 거야. 초점에 나와. 정말 무서워요. 이렇게 쉽게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직업에서 쫓아내고 유대인들을 관리하면서 수용소로 보내는 과정. 그 이후에 하나하나 되게 리얼하게 이제 유대인들이 잡혀가고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그럼 이렇게만 보면 재밌는 프랑스 스파이 소설 같은 참신한 소재의 이야기예요. 근데 보세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전쟁 기간은 답답지만 7년 되는데 7년의 기간 동안 이 사람은 겉으로는 그냥 다른 일을 하는 일용직 잡부로서 은밀하게 레지스탕스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해방이 됐어요. 이제 드디어 프랑스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유대인에 대한 탄압은 없어졌어. 문제 뭐냐? 일상으로 돌아오면 얘는 뭐예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이력이 없는 잡부에 불과해. 실명이 되어가면서 막 위조 여권을 했는데 아무도 날 기억해주지 않아.
그런데 그때 누가 이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 주냐면 프랑스 군부가 손을 내밀어요. 너네가 군대에서 같이 일하자. 왜냐면 얘의 이력을 알고 보증해 주는 건 드골 정부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고 이 친구를 데려온 다음에 뭘 시킨 줄 알아요? 인도 차이나 반도 관련된 지도나 이런 걸 제작을 시켜요. 뭘 얘기하는 거냐?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니까 자기의 식민지를 다시 갖고 와야 되잖아. 그게 뭐예요? 베트남이란 땅을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 사람들은 레지스탕스 하면 주로 이렇게 어떤 뭐 나치와 싸운 걸로 기억하지만 레지스탕스의 80%는 다 사회주의자들이에요. 혹은 아나키스트들이에요. 런던에서 자유 프랑스를 이끌고 있던 드골은 우파지만 실제로 프랑스 내에서 끊임없이 싸웠던 사람들은 프랑스 좌익들이거든. 그러니까 소설에선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지 않지만 주로 교류를 나누는 사람들이 해방주의자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계급 위에 계급이 없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이런 거를 막 영향을 받았는데 해방되고 나니까 난 무일푼이야. 돈도 없어. 학력도 없어. 돌아갈 데도 없어. 근데 군부가 나한테 세상에 인도 차이나 반도의 베트남인들을 학살하는 지도를 만들라고 완전히 이렇게 막 대분노를 하면서 그걸 때려쳐. 이제 극심한 경제적인 곤란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진짜 재밌어지는 게 뭐냐면 이 주인공이 알제리 문제에선 알제리 편 들고 소위 말하는 반프랑스 제국주의 노선의 수많은 투쟁을 후원해주는 그런 위조범으로 또 살아요. 이게 이 책의 후반부의 백미고 제가 정말 나치 관련된 수많은 책을 봤지만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진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어떤 전형적인 나치 문학과 다르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보면 그 후 몇 년은 불안정하게 살았다. 달리 설명할 말이 없다. 사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다. 전쟁으로 갑자기 중단된 어린 시절, 레지스탕스 투쟁, 내가 구할 수 없었던 사람들, 드랑시 수용소의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과거의 악몽을 극복하지 못했고 너무 많은 얼굴이 나의 악몽 속에서 살고 있었다. 사실 저는 이런 건 상상이 안 돼요. 사실은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역사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독립운동가를 찬양하고 민주운동가를 위로한다고 하더라도 당한 게 없거든요. 사실 저는 그 죄책감 때문에 최대한 양심적으로 활동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이 책의 한 절반을 쫙 읽다가 이 문장을 읽는데 진짜 눈물이 되게 값아 보이는 느낌이 딱 들 정도의 마음에 애절한 마음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봐요. 야 이게 진짜 대반전인데 1954년 11월 1일 결국 알제리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첫날 상황은 프랑스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그냥 테러가 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당시 언론은 알제리에서 민간인 수백 명이 학살당했다는 사실을 숨겼다. 알제리인들의 봉기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반유대주의자, 반프랑스주의자들이 해망한 나치 독일을 지지하며 일으킨 폭력 시위인 양 왜곡 보도되었다.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이 못 배웠지만 또 위조범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직업에서 일했지만 삶을 게을리 산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투쟁 속에서 진짜 자기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프랑스가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는 걸 느낀 거예요. 알제리 해방전선을 지원하는 프랑스의 좌파 세력을 위해서 엄청 또 헌신하면서 위조범 생활을 또 해요. 그래서 보면 알제리 전쟁은 프랑스에도 영향을 미쳤다. 남미 친구들은 북아프리카인들과 인상 차이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걸핏하면 경찰에 불려간다고 불만이 많았다. 나는 프랑스 당국이 예전에 유대인 네브리코를 찾아다니던 나치와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참을 수 없었다. 이게 뭐냐? 동감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유대인으로서 프랑스의 편에 서서 나치랑 싸웠잖아요. 그 다음에는 베트남 문제에 휘말리면서 단호하게 프랑스를 거부했잖아요. 근데 알제리인들의 고통을 느끼면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알제리를 도와주다가 알제리까지 갔는데 알제리에 가보니까 알제리가 해방되자마자 알제리 내에서 이슬람 근본주의가 또 물결이 일어나면서 여기가 또 알제리 민족주의, 알제리 극단주의 속에서 또 다른 탄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돌포 카민스키는 2차 대전 이후에도 남미, 아프리카, 유럽의 저항운동을 돕고 참여했다. 더 이상 생명이 위협받지 않았지만 그는 인간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고 대의에 헌신했다. 이분이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런 거죠. 민족이 뭐길래 똑같은 사람들인데 내가 유태인이래봤자 사람이고 프랑스인이래봤자 사람이고 독일인이래봤자 사람이고 알제리인이래봤자 사람이고 종교가 뭔데 종교가 사람 잘 되자고 믿는 거지 종교가 사람 죽이라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까? 국가라는 것, 민족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하는 정도로 느슨하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을 위하기 위해서 민족도 있는 거고 사람을 위하기 위해서 국가도 있는 건데 이게 조그만 선을 넘어버리면
국가 때문에 사람이 있게 되고 국가 때문에 특정한 민족을 미워하게 되고 국가 때문에 특별한 종족을 죽이게 되거든. 그건 아니다. 물론 아나키즘도 실패했고 사회주의도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아나키즘과 국가 민족이 없는 사회, 저도 그걸 상상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국가 민족이란 이름으로 인권과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진짜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21세기 오히려 민족주의가 강해지고 있는 동북아시아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느껴봐야 될 것 같다. 근데 그 부분에서 진짜 치열하고 멋진데 완전 재밌는 어느 레지스탕스 위주 오버의 생애, 진짜 완전 강추입니다. 같이 사서 읽고 같이 재밌게 얘기 나눠봐.